안녕하세요. 오늘 천세영 교수의 교육 이야기, 대한민국 교육 기적 여섯 번째 이야기, 국건이 세운 교육재정제도 이런 주제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여전히 우리는 옛날에 많은 학생들이 이렇게 어려운 환경 속에서 어, 공부하던 시절을 생각하며 오늘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교육 발전과 관련돼서 얘기가 나올 때 항상 우리는 교육 발전에 필요한 자원의 부족이라고 하는 점을 가장 많이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공부는 하고 싶은데 책이 없다, 선생님이 없다, 혹은 학교가 없다. 또 나라에서도 마찬가지죠. 학교를 세우고 싶지만은 국가 재정이 넉넉지 못하다. 그래서 우리가 옛날에 많이 들었던 식으로 콩나물 교실이다, 아주 과밀 학급이다. 또는 대학도 마찬가지죠. 충분한 연구 자원이 부족하다. 이런 거죠. 이건 이제 교육과 경제의 두 가지의 어떤 시속 게임 혹은 균형 게임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 둘 중에 무엇이 먼저냐,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의 싸움이라고 할 때, 흔히 이제 교육은 경제 핑계를 대게 될 것이고, 경제는 교육 핑계를 대죠. 그러니까 이제 교육이 잘 안 되는 이유는 경제적 뒷받침이 안 됐기 때문이다. 경제적 발전이 안 된 이유는 이제 교육적 효과성이 없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대한민국의 경우에 이 이야기가 좀 뒤바뀐다고 봐야 되고, 교육이 오히려 경제를 견인해온 그러한 역사를 가져왔다는 점에서 대한민국의 교육 기적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이야기를 진행하기 전에 우리는 이제 두 가지 이제까지 한 얘기를 좀 더 대명제를 한번 일단 짚고 넘어가 보시죠. 경제는 우리가 잘 아시피 비용과 이익의 줄다리기이고 통상 공짜는 없으며 따라서 무한한 자유제, 다시 말해서 내가 가지면 네가 못 갖는 그러한 소유 배제의 그런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 무한한 자유제는 없고 항상 경제제는 유한하다, 희소하다. 마찬가지로 그런 의미에서 교육제 또한 교육적 재화 또한 경제적 재화로서 모두가 다 가질 수 없는 것처럼 이렇게 알려지죠. 그런가 하면 교육은 조금 얘기가 다른데 교육은 교확 상장이라고 해서 가르침과 배움이 서로 트레이드오프 관계, 서로 경쟁 관계보다는 서로 상생 관계의 특징을 갖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교육의 경우에는 선생님을 뛰어넘는 제자가 있을 때 교육이 완성됐다고 그러고 그런 의미에서 상당히 물론 경제도 좀 그런 측면이 있겠습니다만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아주 대표적인 인간의 어떤 활동 중에 인간 삶의 하나 측면이죠. 이제 그렇게 보면 아담 스미스의 명제인 보이지 않는 손이라든지 또 교육에서 이와 같은 청출을 하면 어떤 의미에서 통하는 측면이 있다고도 볼 수도 있겠죠. 대한민국은 이거를 이제 보여줍니다. 물론 대한민국 교육 재정사 70년사를 살펴봤을 때 저는 한 세 가지로 한번 크게 보려고 하는데요. 우리는 역사적 유산을 가지고 있었다. 다시 말해서 한국 교육의 기적이 절대로 공짜라기보다는 우리 선조들의 유산 위에 세워졌다.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 지금 초기 그래프에서 보듯이 굉장히 초기 45년 초기에 해방 직후에 굉장히 저발전 상계에서 급속한 경제적 교육적 발전을 이룰 수 있었던 것은 궁죽통의 지혜였다. 캄캄한 길에서도 나아갈 길을 찾아야 했었고 우리는 그 길을 찾았고 대한민국이라는 거대한 발전의 수레바퀴 에서 교육은 앞서 나가는 길이었다. 이렇게 보자는 겁니다. 물론 이제 최근 이제 발전이 진행되면서 혹시 우리는 지금 너무 자기도취에 빠져 있는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을 또 겸허하게 해야 되고
중간중간에 이러한 그 반성을 하지 못했을 때 교육은 중간에 늘 이제 스톱됐던, 발전을 스톱됐던 그런 현상이 있었습니다. 조금 더 유산에 대해서 좀 더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선 선조들이 남겨준 관점에서 보면 교육은 경제적 재화였다. 공자의 가르침, 맹자의 가르침,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맹모삼천지교 이야기, 향학열과 교육열, 이런 것들은 정말 대한민국의 DNA에 밝혀져 있는 유산과 같은 거다. 이게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교육을 이만큼 가져올 수 있지 않았겠느냐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맞습니다. 네. 근데 통상 이것은 그러면 이게 없으면 안 되냐라고 하는 이런 이제 딜레마에 빠지게 되죠. 어쨌든 우리에겐 그런 유산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직 이제 20세기 초반 35년 6년간의 일제의 혹독한 그 식민 통치 치하, 그리고 45년에서 48년간 미군정, 또 그 이후에도 이제 미군정 이후에도 뭐 전쟁, 그다음에 서양적 미국식 여러 가지 제도적 틀에서 이것이 여러 가지의 그 발전의 걸림돌이었다고도 할 수 있지만 그 안에도 굉장히 많은 재산들, 유산들이 있었다고 봐요. 일제가 남겨준 여러 가지의 근대식 교육제도, 물론 일본도 이제 서구로부터 빌려온 거긴 하지만 그것이 우리에게 어떤 틀을 주었고, 여러 가지 한자를 통한 서양 언어의 전문 언어의 번역, 그리고 근대식 교육제도를 우리에게 남겨준 겁니다. 어쨌든 그 틀을 우리 스스로 이제 잘 발전시켰다고 봐야 되겠죠. 그리고 미군정은 초기에 우리에게 미국식 민주주의 교육제도를 우리에게 줬어요. 주위의 민주주의 교육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 그 다음에 그 교육 자치 3법의 탄생과 관련된 이야기들, 그 국립대 설치와 관련된 이야기들, 이런 것들이 사실 우리에게 유산을 남깁니다. 하면서 어려운 교육 재정 속에서도, 어려운 교육 환경 속에서도 교육을 발전시킬 수 있었던 어떤 힘을, 어떤 씨앗을 우리는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물론 그 씨앗을 틔워낸 것이 우리의 힘이긴 하지만은 그 씨앗은 우리가 소중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일제에 압제된 교육열에 대해서도 많은 얘기를 했죠. 우리 저를 가르치던 강길수 교수님께서 초기에 이제 이런 이제 여기 여러분 보시다시피 보통학교 취학률, 학급당 수, 학생인당 모든 경비에서 일본과 비교해볼 때 많은 한일 간 격차가 있었다. 이 격차는 참 영원한 주제입니다만은 당시에도 격차가 있었다. 지금 우리 격차를 보려고 하지 말고 그 안에서도 우리에게는 조선시대에는 갖추지 못했던 근대 교육의 씨앗을 우리는 가질 수 있었다. 이 전시 교육 상황입니다. 전란이 있었죠. 오천석 씨는 이제 2대 교육부 장관을 지내셨던, 그리고 콜롬비아 대학에서 이제 교육학을 배웠고, 우리에게 신교육, 우리 근대 교육, 특히 대한민국 교육 초석을 놓는데 귀대한 영향을 미치신 분인데, 이분이 이제 그 1951년, 이게 한참 전쟁 중이죠. 4월 23일이면 이제 일사후퇴를 하고 난 다음에 아직 한국이 이제 이제 약간 휴전, 아니 막 치열하게 그 휴전선을 둘러싼 공방전이 이루어지던 그런 시점들이었는데, 뉴욕타임즈에 이런 기사가 실렸다고 해요. 한번 읽어볼까요? 교회 어떤 산 위에서는 그전 일본 신사 그늘에서, 어떤 국민학교는 개천 자리에서, 그리고 한 남자 중학교는 산맥 골짜기에서 각각 수업을 받고 있다. 남한은 어디를 가든지 정거장에서, 약탈당한 건물 안에서, 천막 속에서, 그리고 묘지에서 수업을 하고 있다. 교과서가 있는 학생은 교과서를 가지고, 책이 없는 학생은 없는 대로 지리, 수학, 영어, 과학, 미술, 그리고 공민교실로 다시 몰려들고 있다. 여학생들은 닭을 치고 달걀을 팔아서 학교를 돕는다. 안동에서는 학생들이 흙벽돌로 교사 세 채를 이미 건축하였다. 뉴욕타임스 기자의 눈에 비친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의 교육적 전시교육 상황이라고 하는 건 정말 정말 놀랄만한 일이었던 것이죠. 이제 이런 역사가 만약에
지금 교육이 발전되지 않는 후진국들에서 이루어진다면 뭐 못할 것이 없는 것이죠.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없던 상황이었습니다. 헐벗은 상황이었습니다. 거기서 우리는 궁하면 통한다라는 궁죽통의 지혜를 찾아냈던 것입니다. 저는 한 4가지 정도를 대한민국 교육의 지혜로 보고, 이 4가지 정도의 지혜가 어쩌면은 보편적 교육 이론으로서 충분히 가능한 것이 아니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첫 번째로는 사학이라고 하는 유경산업을 만들어낼 수 있었다. 유경산업. 그러니까 이제 학교라고 하는 것이 하나의 산업적 형태로서 나타났다. 나타나기도 했고 정책적 환경을 통해서 그걸 만들어낸 거죠. 두 번째로 학부모의 후원과 학부모들이 참여하는 사교육비, 사부담 교육비,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력, 이것이 굉장히 큰 역할을 했다. 세 번째로는 국가교육재정제도인데 지방교육자치제를 통해서 지방의 교육재정을 튼튼히 하게 될 수 있었다. 첫째는 의무교육교부금제도이고 두 번째는 중등교육교부금제도라고 하는 이 지방교육재정교부금제도라고 하는 굉장히 탄탄한 아주 굳건한 교육재정제도를 한 20년 가까이 역사를 통해서 만들어냈습니다. 이건 아직 다른 나라에서 쉽게 찾아볼 수 없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한참 교육이 발전하면서 국가, 요즘은 GDP라고 씁니다만은 적어도 이것이 나오던 90년대 초반에는, 지금부터 한 30년 전이죠. 국민소득, 그러니까 우리가 번 돈의 5%는 무조건 국가에다가 교육에다 쓰자라고 하는 이런 국가 어젠다라고 하는 것이 만들어졌고, 아직도 그것은 살아있는 명제입니다. 예. 과연 세계 어떤 나라가 이와 같은 국가적 의제로서, 정책 과제로서 교육재정의 완성, 충족성,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노력했을까를 묻는다면 쉽게 찾아보기 어려운 것입니다. 자, 조금씩 깊이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45년 해방 이후에 이렇게 학교가 하나도 없었죠. 네, 없었습니다. 45년 이후에 교과서도 참, 물론 이제 여러 해외 원조를 통해서 아주 조악한 교과서들을 만들었었습니다만은, 하나도 없던 상황에서 사학이라고 하는 유경산업이 만들어졌던 것입니다. 이제 아까 교육열이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교육열을 수용해 줄 수 있는 사학이라고 하는 것이 필요했는데, 학교라고 하는 것이 필요했는데, 이 학교는 공적 재정에 의해서 이루어져야 되는데 공적 재정이 없단 말이죠. 없으면은 이것의 틈을 사적 자원이 투입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장치가 마련되는데, 그 첫 번째 장치가 농지개혁을 통해서, 이제 물론 이제 정근대 국가가 근대 국가로 오면서 이제 국가의 사유재산제도가 완전히 새롭게 개편되는 상황이었죠. 그때 지주들이 가지고 있는 그 농토를 농사를 짓지 않는 사람들은 농토를 못 갖게 하는 방식으로 농지개혁이 이루어졌고, 그 농지개혁으로 농사를 짓지 않을 경우에는 국가에 아주 저렴한 비용으로 이제 국가가 사서 이제 아주 적은 비용으로, 저렴한 비용으로 농민들에게 이제 분배하는 그런 형태의 농지개혁이 있었었는데, 이게 이제 문교재단으로, 문교라고 문화 및 교육재단으로, 뭐 문화 및 교육재단이니까 그러니까 절도 포함, 종교재단도 포함하고 학교재단도 포함하는데, 종교나 문화나 이거 출판사 혹은 뭐 이런 것들이죠. 이런 학교, 이런 것들로 그 재산을 사용할 경우에는 문교재단 소유농지 특별보상법안이라고 하는 것을 만들어서 민간 대지주들이 사립학교를 설립할 수 있도록 한 겁니다. 그리고 물론 그 수업료는
학부모들의 수익자 부담 형태를 이렇게 한 거죠. 자, 이런 형태의 유경산업 형태는 아주 세계에서 전례를 찾아보기 힘든 아주 독특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 모델은 여전히 많은 후진국들의 지금이라도 가능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그러니까 이 유경산업이 조성과 성장이라고 하는 독특한 제도를 대한민국은 만들어낼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 후로 물론 안타깝게도 이제 사학은 이후에 이렇게 한 이쯤 돼서 이제 발전을 한참 하고 난 다음부터서는 한참 한 다음부터서는 순환사가 시작돼요. 매우 안타깝게도 이 순환사는 일제 때 독립운동을 중심으로 한 일본 식민지와의 싸움에서 당시 민족사들이 식민정부의 그 통제를 받던 사립학교령과 좀 비슷한 사립학교령이 일제하에서 만들어졌는데 이 사립학교령이 사립학교법으로 이제 만들어지면서 좀 무분별한 유경산업 그 다음에 사립학교가 가지고 있는 약간의 회계적 재정적 비리 이런 것들이 이제 문제가 되면서 그건 또 한마디로 말해서 한편으로 또는 공립학교가 좀 커지면서 이 사학이 좀 순환을 겪게 되는 상황이 있었지만은 어쨌든 이렇게 이렇게 급속도로 학생들이 요거 이제 사학이 중대 급속도로 이제 사학이 컸다가 이 공립학교는 이렇게 늘고 이거 한번 보죠. 여기 보면 이제 공립학교는 이렇게 늘면서 사립학교는 이렇게 줄어드는 이런 이제 트레이드 오프가 생깁니다. 이 과정에서 중학교 무시험 정책, 고교 평준화 정책으로 같은 것들로 인해서 사학이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습니다. 어쨌든 간에 이 사학은 초기의 발전사에 큰 영향을 줬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이라고 하는 것을 후원회와 사교육비라고 하는 이런 형태로 얘기를 하겠는데 당연히 충분한 재정은 확보되지 못했어요. 충분한 재정은 확보되지 못했는데 그래서 여기 이제 교사 1인당 학생 수나 학급 학생 수가 굉장히 높아서 한 80년대까지만 해도 40명 플러스 되는 지금은 뭐 한 20명 마이너스로 내려갔습니다만 여기 이제 60년대는 60명 플러스 마이너스까지 가는 그런 그 어려운 시점에서 교육의 질은 좋을 수가 없고 교사들의 그 급여도 충분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문교 30년 사이에 이런 제목이 나오죠. 굶주린 선생님이 조회석상에서 아침 학생 조회석상에 졸도하는 기절하는 왜 아침 식사를 못하고 갔다든지 굶주렸다든지 이런 얘기도 나온다는 거죠. 그런가 하면 1970년대에 그 육성회라고 해서 이제 학부모들이 수업료 이외의 학교를 후원하는 비용을 이게 뭐 한 20년 30년 가까이 이제 쭉 운영되죠. 학교 운영 지원비라는 형태로 나중에 바뀝니다만은 이런 것들이 이제 학교를 도와주는 학교를 후원해주는 비용으로 수업료 말고도 이거는 초등학교만이 아니고 중등학교까지도 마찬가지 중등 대학도 다 마찬가지예요. 대학은 기성예비라고 그랬죠. 예, 기성예비라고 그랬습니다.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아주 옛날 제도인데만은 고등학교 1학급당 경비 보면은 학부모 부담 비율이 거의 80% 70%에 해당된다고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네. 그러니까 학교는 사실상은 국가는 이제 처음에는 사립학교도 물론 지었지만 국가 조금 이제 교실이 지어지고 학교가 지어지면 실제로 운영하는 비용들은 거의 학부모들 주머니에서 나왔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물론 그것은 이제 처음에 교육열 뭐 이런 것들 때문에 가능했다고 우리가 생각해야 되겠죠. 그 후로도 그러면 계속 이게 해결됐냐 국가가 좀 나아지고 나면 여전히 지금도 우리나라 대한민국 교육의 가장 큰 부분은 사교육비가 차지한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거는 60년대 70년대 80년대 마찬가지고 지금 2020년대에도 마찬가지 같아요. 대체적으로 약 한 50대 50 정도는 한국에만 그게 존재하는 이게 수업료가 아니고
학원이라든지 과외 비용이라든지 뭐 또는 무슨 뭐 해외로 뭐 교환 학생을 보낸다든지 이런 모든 학교에서 제공되지 못하는 교육적 서비스 보상에 들어가는 보충에 들어가는 그걸 보습이라고 그러죠. 그 보습에 들어가는 비용을 통틀어서 사교육비라고 할 때 그 사교육비도 또한 부모들의 교육비라고 이렇게 해야 될 겁니다. 자, 이게 이제 크게 보면은 하나는 유경 산업으로 학교를 사학재단이 만들고 두 번째는 학부모들이 교육비를 부담했다라고 하는. 저는 한국 교육재정, 대한민국 교육재정의 역사, 대한민국의 교육개혁 역사 중에서 이 두 요소가 제일 중요한 요소라고 사실상 생각을 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근간은 역시 우리가 지방교육재정제도이죠. 지방교육재정제도. 교육재정제도라고 하지는 않고 지방교육재정제도라고 하는 점에 대해서 우리가 좀 관심을 가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방교육재정제도는 지방교육 자치제도하고 궤를 같이 합니다. 사실상 조선에도 뭐 향교와 같은 지방교육 제도가 있긴 있었고 또 일제 때 소학교 같은 것도 또 이제 일면일교라고 해서 지방의 학교 개념이 있긴 있었지만은 저는 오히려 이게 미국형 교육 기초교육 자치. 그러니까 지금 현재 여러분 알겠지만 미국은 학교구 제도가 굉장히 탄탄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지역 학교구가 재산세 일부를 내서 학교를 짓고 선생님을 모시고 해서 자녀들의 그 교육을 담당하는 그런 그 학교구 형태의 그 교육 제도가 미국 교육 제도의 근간을 이루고 있는데 미 군정 당시에 이게 한국에 굉장히 이제 잘 들어오는 그런 계기가 됐습니다. 두 번째 꼭지는 이제 지방교육 교부금 제도라고 하는 것이 처음에는 50년대 이승만 대통령 시절 때 만들어진 의무교육 교부금 제도가 교부세 제도가 다시 60년대 70년대 박정희 대통령 시절에 지방교육 교부금 제도로 틀을 갖추게 됩니다. 그러니까 국가재정의 일정 부분을 반드시 교육에다 쓰게 하는 그런 것들이었죠. 네. 그러니까 이걸 이제 법정 제도라고 그러는데 법정 재정 제도라고 그러는데 법정 재정 제도의 완성이라고 하는 것이 교육의 굉장히 중요한 제도로서 만들어집니다. 세 번째 교육세의 근원입니다. 이 교육세도 사실 이제 1948년도에 지방교육 재정제도가 만들 때 교육세를 만들고 싶었는데 쉽지는 않았습니다. 미국식 학교구 교육세였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고 오늘날 이게 이제 오히려 이제 국세교육세로서의 힘이 더 큽니다만 국세교육세로서 자리를 잡을 수 있었습니다. 그 첫 번째 이제 조금 더 깊게 살펴볼 것은 지방교육 자치제도가 어떻게 생겼는지를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교육구를 설치라 학교구죠. 미국식 학교구. 그다음에 교육구에 의사결정기구를 설치하고 그 학교에 그 재정을 필요한 재정격리법이라는 이걸 흔히 이제 교육자치 3법이라고 그러는데 1945년도에 이제 미궁정이 있을 때 이제 딘 소장이 이제 당시 미국정 청장이었는데 여러 이제 초기 이제 한국 교육의 틀을 만들어가는 과정에서 참 많은 논의가 있었지만은 정작 국가가 탄생하던 광복을 하던 8월 15일 48년 8월 15일 정부 수립 전날까지도 이게 정립이 안 돼요. 정립이 안 돼서 당시 미군청 장관이 미군정을 끝내면서 마지막 선언을 하기를 한국을 위해서 선물 하나를 자기가 그냥 결정을 하겠다 해서 그냥 지방교육 자치제는 그냥 만들어버리고 가버리는 이런 겁니다. 그래서 49년상 교육법상에 대한민국 교육자치제를 설치한다.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 지방교육자치 역사가 이제 시작을 합니다. 물론 이제 그 후로 지난 4, 50년 동안 지방교육자치제도는 이제 굉장히 여러 가지 변화를 겪습니다만은
그 중에서 다른 뭐 어떤 변화가 있었고 뭐 요즘 교육감 선거를 가지고 이런저런 이제 그 모순도 있고 또 부작용도 있고 또 있지만 그중에서 하나 확실하게 자리를 잡은 것은 지방교육 재정에 충족한 확보 뭐 이런 게 아마 되지 않았을까. 오천석 선생님이 1975년도 회고에 의하면 초기에 지방교육 제도가 어떤 그 일반 행정과의 관계에서 얼마나 그 갈등이 있었으면 그게 바람직하지 못한 모습을 보임으로써 오히려 교육계가 일반 교육 자치주로부터 비판을 받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반성하는 글들도 있었는데 이와 같은 그 반성 또는 반작용 혹은 부작용 이런 것들은 지금도 여전히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생각할 것은 대한민국 역사가 가지고 있는 독특한 역사로서 이런 것들이 장점을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공립학교 그 이제 재정 경리에서 아주 여러 가지 결자들이 있지만은 중요한 것은 이게 교육세를 두려고 했다라고 하는 거, 뭐 이런 단위를 두고 굉장히 사실상 여기 있는 그 초기 1949년도에 있었던 그 뭐 국고 중에서 얼부를 보조하고 뭐 어떤 기초를 했다든지 또는 뭐 국고 보조금과 군의 언저금으로 뭐 한다 이런 아동 출석수를 기준으로 한다라고 하는 이런 여러 가지 기준들이 실제로 이대로 지켜지지는 않았어요. 이대로 지켜지는 않았지만은 이 공립학교 재정 격리령이라고 하는 이런 그 지방교육 재정의 안정적 확보와 함적 배분이라고 하는 그 어떤 제도적 씨앗이 잘 만들어졌고 그것이 조금씩 발전했고 오늘날 굉장히 튼튼한 교육 재정을 만들어내는데 큰 기여를 했다 이렇게 봐야 된다는 거죠. 여러 연구들도 많지만은 특히나 그 우리 송기성 교수께서 많은 연구를 많이 했는데 이번은 이제 지방교육 자체의 순환사 얘기도 하지만 이 상당히 많은 부분은 다 지방교육 재정의 확보를 둘러싼 이야기들이고 지방교육 재정의 그 배분을 둘러싼 얘기들이 대부분을 차지합니다. 그리고 그 이제 가장 핵심적 성과로서 지방교육 재정 교부금이라고 하는 이 영어로는 이제 블록 그란트라고 그러는데요. 그러니까 이제 그 교육감이 독립적으로 아주 독립적으로 누구로부터서 일반 시장으로부터서 독립적으로 교육 재정을 쓸 수 있는 이런 재원의 완성 과정입니다. 처음에는 의무교육 재정 교부금으로 시작을 해서 그다음에 또 지방교육세법, 그 후로 지방교육 재정 교부금법으로 71년에 통합되고 1990년대에 와서 종전 방위세가 확보되면서 이제 좀 더 진정한 의미의 지방교육, 오늘날 지방교육 제도가 만들어졌습니다. 그 중간에 뭐 각각의 내국세에 차지하는 비율의 변동도 있었고 보통교부금과 특별교부금의 구분이라든지 이런 것도 있었는데 이런 상세한 것들은 이제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봐야 되겠지만은 대체적으로 지방교육 재정 교부금 제도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만들어졌다는 점에 우리가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 특히 교육세라고 하는 세원이 저는 비사라고 썼습니다만은 사실은 처음에 48년대 미국식 교육세를 지향을 했어요. 이건 무슨 말이냐면 지방 재산세에 붙이는 거였지만은 제도로서는 정비됐지만은 재원으로서는 거의 없었기 때문에 절반의 성공, 절반의 실패라고 이렇게 하지만은 그러나 이 씨앗이 이제 한시교육세로 처음에 1958년에 잠깐 만들었다 없어지고 2차 한시교육세로서 1981년에 한번 만들어졌다가 1991년에 와서 이제 영구교육세, 오늘날까지 존재하는 영구교육세로 존재할 수 있었고 당시 이제 그 방위세가 이제 폐지되면서 그것이 이제 교육세로 이제 전환되는 그런 모습을 가졌죠. 그래서 오늘날 이와 같은 그 콩나물 교실을 우리가 면할 수 있었고 이게 선생님들이 월급이 이제 전 세계 최고 수준에 오를 수 있었던 그런 계기가 됐습니다.
교육세에 대한 얘기는 이제 여러 백서들에서 나오고 있기 때문에 한번 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만, 여전히 어찌됐든 간에 이렇게 되면은 교부금에 대한 자율성이 강화되고 전체적으로 지방교육청의 자율성이 확대되는 결과를 어쨌든 간에 나왔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다음 또한 공교육재정이 굉장히 중요한 건 GNP 5%의 국가적 의제가 탄생했다, 이렇게 봐야 되는데, 1968년쯤에 최초로 교육재정 통계라고 하는 게 만들어지기 시작해요. 그때 대충, 지금도 마찬가지지만은 공교육비 5%, 사교육비 5%라고 하는 이런 조사가 이루어지면 아마 이건 지금도 거의 비중이 없습니다. 그러다가 1987년 전두환 대통령 시절에 이제 교육개혁 심의회에서 당시 87년에 GNP 대비 총 공교육 재정이 3.5%였는데 이거를 2001년까지 연 1%씩 증대하자라고 하는 국가 목표를 설정합니다. 15년간 0.1%포인트씩 늘려가면 2001년도에는 5%까지 가지 않겠냐. 쉽진 않죠. 네, 쉽진 않았는데 이게 93년 문민정부에 들어서 이게 이제 대통령 대선 의제로 이제 등장합니다. 그래서 98년까지 2001년 목표를 98년까지 3년 당기자, 이런 목표를 세우고 1990 흔히 이제 우리가 하는 531 교육개혁이라는 것도 1995년에서 97년쯤 이렇게 이루어지는데, 이때 굉장히 중요한 정책 어젠다로 이제 5% 국가 교육재정 확보라고 하는, 물론 아직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이건 여전히 지금 살아있는 국가 어젠다입니다.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한 나라의 교육재정을 확보하는 제도로서 이런 그 국가적 정책 어젠다가 살아있게 됐다, 만들어졌다라고 하는 점을 한번 눈여겨보자는 겁니다. 현재 시점에서 충분한 재정이 교육의 발전을 만들어 오고 있는데, 오히려 옛날에 재정이 없었을 때 교육 발전의 그런 모습과 재정이 충분했을 때 교육 발전의 모습을 비교하면은 왠지 좀 흡족하지가 않고 만족스럽지가 않죠. 교육이 오히려 돈 때문에 거대 공룡이 돼버렸어. 거대한 교육 체제가 돼버렸고, 유아교육비 같은 경우에 이제 뭐 바우처 제도 같은 걸 돌아오면서 뭔가 자율성을 하려고 했는데 그게 여러 가지 혼미스러운 상태가 간다든지, 무상급식이라든지 무상보육, 반값 등록금 같은 이런 저는 악동으로 표현합니다만 이런 유령복지의 악동들이 탄생을 했다든지, 고등교육 재정은 완전히 지금 낭패가 됐습니다. 그리고 사립학교는 이제 유경산업은 몰락되고 해서 한 모습이랑 좀 씁쓸한 이런 표현을 해봅니다만은, 한국 교육의, 대한민국 교육의 기적을 가져왔던 교육 재정의 안정성이라고 하는 것이 지금 오히려 독이 되고 있는 것도 있다, 이런 생각도 해봐요. 미래를 위해서 우리는 이 시점에서 여전히 교육 재정을 얘기할 때 대한민국에서는 경제학을 넘어서, 경제를 넘어서 교육에서 길을 찾아왔다라는 점을 잊어버려서는 안 된다. 이것이 대한민국 그 교육 기적의 6번째 스토리로서의 교육 재정이 가지고 있는 교훈이라고 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무상복지라는 유령과 여전히 한판 승부가 우리에게 있고, 이 승부를 넘지 못하고서는 초기의 어떤 그 기적의 역사를 되돌이킬 수는 없다. 그 다음에 지방교육 재정교부문제도 과감하게 좀 수술을 해서 보다 기초교육으로 강조되고 있는 유아교육에 대한 투자가 좀 확보돼야 되고, GNP GDP 5%를 넘어서 6%까지 가야 되는 것. 혹은 그 다음에 유경산업과 사업과 사학의 명예회복을 좀 더 해서 궁극적으로는 우리의 자원이었던 사교육 재원을 사립학교 재원, 그리고 더 나아가서 국가교육 재원으로 이렇게 흡수해내고 양성화해내고
동원을 낼 수 있는 그런 힘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필요가 있다. 우리 대한민국 교육사회는 여전히 이제 이 학부모, 학생의 이 교육적 열, 이거를 자유라고 표현을 해보고 싶은데 이 교육의 자유라고 하는 것이 살아 숨쉬어서 한국의 교육을 그만큼 기적으로 이루었다고 이렇게 생각을 해보고 교육학에서 뭔가 새로운 길을 찾는 것이 나는 대한민국 교육 재정의 어떤 그 비밀이 세계 교육의 비밀로 나아가는 길이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여기 쓰여진 한 10개 정도의 지금 어젠다가 내가 볼 때 우선 대한민국 교육 재정이 세계적인 교육 그 재정 제도의 어떤 그 모델로서 던져주고 있는 레슨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니까, 한국 교육 재정사를 정립을 하고 공교육 재정은 지금보다는 훨씬 높은 6% 이상으로 가야 된다. 영유아 교육 같은 보다 기초교육의 재정 수요를 만들어줘야 된다. 국공립학교는 재정 책무성을 엄밀하게 가져야 되고 사학 재정을 죽이기보다는 확충을 해야 된다. 대학 재정을 또한 여기만큼 좀 경제학 원리를 좀 잘 적용시켜야 되고 유령적 교육 복지를 척결하고 미래 산업인 스마트 교육의 재정을 제한한다든지 사교육비와 평생교육 투자 제도를 뭔가 좀 긍정적 방향으로 이루어져 나가는 것이 우리는 그 좋은 그 대한민국의 교훈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봅니다. 여기까지가 지금 살펴본 대한민국 교육기적 제6번째 얘기로서 국권이 세운 교육재정제도라는 관점에서 살펴본 이야기들입니다. 자, 오늘 이야기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